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아는데 대사증후군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조금 생소한 병일 수도 있는데 사실 30대 이상 성인의 3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에요. 수도 적지 않고 혈압, 당뇨보다 덜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자, 대사증후군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근경색 걸릴 확률이 2배가 증가하고요. 당뇨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증가해요. 중풍 걸릴 확률이 2배 증가하고요. 심지어 이거는 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랑 다르게 암 사망률도 증가해요. 그게 대장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담도암, 대동내막암 이런 병들도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총 사망률도 1.3배가 높아져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통풍도 많이 걸리고 지방간도 많이 걸리고 담석도 생기고 심지어 청력장애도 대사증후군 환자가 더 높고요. 폐기능 장애도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많이 올라요. 심지어 치주염도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빨주노초 파남보에 온갖 병이 많이 걸리는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자, 우습게 볼 병이 아니죠. 근데 이런 대사증후군이, 자, 우리 30대 이상 주변의 성인들 친구 중에 3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 그 사람이 대사증후군 없는 그 2명보다 심근경색 걸릴 확률도 2배가 높고 암도 많이 걸리고 총 사망률도 올라가고 통풍이나 지방암 온갖 병에 더 많이 걸려요. 자, 조금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이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자, 이런 대사증후군이 뭔지,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대사증후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한내과 시작됩니다. 자, 사실 대사증후군 얘기는 제가 고지혈증 영상 여러 편 찍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탄수화물을 주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빨간 경로의 대사증후군, 지방을 주로 많이 먹어서 생기는 파란 경로의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이 크게 2가지 경로가 있다고 맨날 설명하잖아요. 그 빨간 경로의 대사증후군이 오늘 말하는 그 대사증후군입니다. 자, 이상하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사증후군이 많이 걸리는 거 맞는데 주로 탄수화물하고 영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방을 많이 먹어서 대사증후군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사증후군은 심내혈관 전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고 당뇨도 5배 이상 높게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만성 콩밥병도 1.3배 증가하고 암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걸리고요. 전체 사망률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여러 가지 질환들에 모두 많이 걸리는 병이 대사증후군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진단이 어떻게 되나?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당뇨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 고지혈증은 LDL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좀 복잡해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어떤 기준으로 진단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 공부해 왔기 때문에 대사증후군도 어떻게 진단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부터 시작합니다. 복부 비만이 포함이 돼요. 남자는 허리둘레 90 이상, 여자는 85 이상이에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사실 LDL이 제일 중요하지만 LDL을 뺀 나머지 2개가 들어가요. 여기는 HDL이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 중성지방이 150 이상, 그리고 당뇨는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인데 여기는 100 이상으로 조금 더 많은 환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인데 여기는 130에 85 이상, 고혈압 전 단계부터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 3개 넘으면 대사증후군이고, 여기서 자, 지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들어가 있는데 고혈압 전 단계가 포함이 돼 있고 당뇨도 전 단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고지혈증도 어떻게 보면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면 고중성지방 혈증인데 150 이상 약간 전 단계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LDL은 빠져 있는, 그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여기서 3개 이상 이렇게 좀 특별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들을 포함해서 3개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희한한 병이 왜 나왔는가? 자, 이 병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 특히 미국에서 나온 병이에요. 서양 다 포함해서 미국은 심근경색의 왕국입니다. 전부 그냥 죽는 병은 다 심근경색이에요. 전부 심장병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암 환자 전체를 합친 것보다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의사들이 심근경색을 연구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소위 말해서 심근경색에 그냥 미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100년 가까이 심근경색을 연구해서 의사들이 알아낸 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라는 병이에요. 왜 심근경색이 걸리냐 연구를 거듭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병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근경색 걸려서 죽는 사람들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를 보니까 뱃살이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뱃살은 있는데 고혈압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고지혈증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심근경색으로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전 단계 내지는 LDL보다 덜 중요한 중성지방 HDL 그런 것들을 모아서 X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X증후군이라는 병을 일단 만들었어요. 신드롬 X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신드롬 X라는 병을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신드롬 X 환자들이 심근경색으로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실체가 있구나 해서 이 병을 후에 연구를 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하고 실제 질병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심지어 이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인 HDL 낮은 거, 중성지방 높은 거, 당뇨 전 단계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부둘레랑 나머지 특징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맞습니다. 이 안에서 일부의 개연성도 있으면서 이 조합들이 또 심근경색을 많이 일으키는 확실히 하나의 질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의 정체가 뭔가? 고혈압은 혈압이 오르는 병,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당뇨는 혈당이 높은 병, 고지혈증은 LDL이 높은 병,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근데 대사증후군은 이것도 직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찐 병이에요. 엄마 뱃살, 아저씨 뱃살, 할머니 뱃살. 살찐 병, 살이 쪄서 생기고 이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또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살찐 병이에요, 그냥.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에너지 과잉이에요. 에너지가 섭취된 것에 비해서 소비가 적다는 거죠.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과잉이 되면서 그 에너지에서 지방산이나 사이토카인들이 유리되면서 그 유리된 나쁜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혈당도 오르고 살도 더 찌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겪는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살찐 병, 인슐린 저항성, 이게 대사증후군의 정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사증후군을 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안 그래도 고혈압 수가 많은데 고혈압 전 단계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환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30대 이상 성인의 3분의 1이 대사증후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혈압의 전 단계, 당뇨의 전 단계 이런 심혈관 질환의 전 단계 느낌으로 만든 건데 만들고 나니까 온갖 아까 말한 대로 암도 많이 생기고 통풍도 많이 생기고 지방간, 치주염, 폐기능 장애까지 생기니까 이 병이 너무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3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꼭 고혈압 환자하고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 단계들만 모아서 환자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병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과도 애매해져요. 학문적으로는 내분비내과의 고지혈증 파트에 대사증후군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사증후군 가이드라인을 가정의학과에서 또 편찬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의학과에서 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옛날에 보여드렸죠. 당뇨는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이다. 그래서 뱃살이 많아도 근육이 많으면 건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근육이 많아도 뱃살이 너무 많으면 당뇨로 갈 수 있어요. 자, 그것처럼 대사증후군은 섭취량과 소비량의 싸움이라고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량이 많아도 운동량이 더 많으면 대사증후군이 안 오고 운동량이 적어도 섭취량이 적으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운동선수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시즌 기간에는 운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대사증후군이 없는데 부상을 당하거나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섭취량 그대로인데 운동량이 확 줄어들면서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대사증후군이 다 와요.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어요. 사실 정답부터 얘기 드리면 운동량을 운동선수 때만큼 늘리거나 아니면 섭취량을 그 운동량 부족해지는 거에 따라서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과잉 에너지 섭취량을 보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섭취를 훨씬 과잉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쭉 보면 남자 여자 다 많이 오르는데 특히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2015년에 거의 28%가 에너지를 과잉 섭취하고 있습니다.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복부 비만 유병률을 보면 여자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남자가 훨씬 많이 올라가고 똑같이 28%가 2018년에 지금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복부 둘레를 재야지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재는 방법이 뭔가? 자, 대한비만학회에 들어가시면 양발을 25에서 30cm 정도 벌리고 체중을 고르게 분배시킨 다음에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로 줄자를 이용해서 재는데 그 위치가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갈비뼈 끝부분 이 뼈 만질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 치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전상장골극이라는 뼈가 만져져요. 자, 여기 사이에 정중앙을 뺑 둘러서 이렇게 줄자로 잽니다. 자, 이때 절대 이 줄자를 꽉 조이면 안 돼요. 살이 들어갈 정도로 꽉 조이면 안 되고 최대한 느슨하게 딱 살에만 닿을 정도로 딱 맞게 이렇게 힘을 주지 말고 딱 재는 게 정확하게 복부 둘레를 재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이 뼈와 이 뼈 사이에 이 중간을 잽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까 말한 대로 90 이상, 여자는 85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하고 이게 대사증후군의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복부둘레 질 때 일부러 최대한 힘 줘서 배 안 나오게 재는 분들이 뭐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대한 불리하게 재야 돼요. 힘도 최대한 빼야 되고 줄자도 절대로 안 타이트하게 느슨하게 재야 돼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진단 기준이 한국 기준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몸은 뚱뚱하지 않은데 배만 나온 마른 비만 환자들이 많고, 또 체지방보다 주로 내장 지방이 많은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내장 지방이 조금만 있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내장 지방이 취약한 형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살찐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서양 사람들보다 살이 그렇게까지 찌지는 않아도 굉장히 대사증후군에 취약한 그런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살이 조금만 쪄도 대사증후군이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아까 말한 대로 30대 이상 성인의 3분의 1이 가지고 있고 전체 32%죠. 특히 남자가 많습니다. 지난 두 편에 걸쳐서 중성지방 높고 HDL 낮은 게 전부 남자의 병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남자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대사증후군은 당연히 남자가 많겠죠. 근데 문제는 여자는 30, 40대는 거의 걸리지 않다가,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50대 이후로 급격하게 쫙 증가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결국 60대에는 남자를 능가하게 돼요. 70대는 무려 여자의 66%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폐경 전과 폐경 후에 무려 대사증후군이 4배가 늘어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폐경기 이후가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빠지고 이 복부 쪽으로 지방이 몰리다 보니 사과 모양의 체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남성과 같은 전형적인 복부 비만 체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남자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많아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대사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많고 여자는 폐경 이후에 4배까지 쫙 증가하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특별한 위험인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도 대사증후군이 잘 걸려? 이런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생각만 해봐도 음주는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겠죠. 근데 남자는 음주 양이나 음주 빈도나 둘 다, 그러니까 자주 먹을수록, 한 번에 많이 먹을수록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는 데 비해서 여자는 자주 먹는 거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대사증후군이 잘 생긴다는 이런 좀 특별한 위험인자가 있었고요. 당연히 뭐 흡연은 역시 생각만 해봐도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음주가 있고 또 스트레스도 대사증후군을 잘 생기게 해요. 그 다음에 애들 아침 먹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거지만 소화비만이면 나중에 커서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4배가 높아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기 때 8시간 미만으로 자면 또 나중에 자라서 대사증후군이 잘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좀 특별하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또 대사증후군이 잘 생긴다는 이런 특별한 위험인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사증후군이 살찌는 병인데 앞서 설명드린 중성지방편에서 대부분 다 설명드렸어요. 처음에 내장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뭐 지방간이 생기고 중상지방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이런 거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총정리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앞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든 지방을 많이 먹든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뱃살의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중성지방이 처음에 피하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되고 나중에 피 속에 중성지방이 흘러나오고, 그것들이 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를 유발하고, 심지어 근육에도 지방이 쌓이고 심장에도 쌓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둘 다 살이 찌는 건 똑같은데 왠지 대사증후군은 이 탄수화물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LDL 부분을 빼면 이렇게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많이 먹으면 대사증후군이 되는데, 그게 지방간도 만들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당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고 당뇨가 생긴 거는 전부 다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꼭 이 순서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로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고, 두 번째로 간에도 지방이 쌓이고, 세 번째로 피 속에 지방이 흘러나오는 고중성지방 혈증이 생기고, 네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현금이 많이 생기는,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쫙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살이 찌면서 최종적으로 당뇨까지 생기는 죽음의 급행열차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혈압을 제외하면 복부 지방이 생기고 이상지질 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는 게 요 순서로 일어나게 돼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은 요 순서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지방, 지방간, 중성지방, 당뇨병이 순차적으로 오는 게 대사증후군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을 이제 전부 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대사증후군의 치료만 알면 돼요. 자, 치료 알려드릴게요.
대사증후군의 치료를 인터넷 찾아보면 뭐 새싹보리를 먹어라, 녹차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대사증후군이 제가 분명히 살찐 병, 많이 먹은 병, 에너지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많은 병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무언가를 먹어서, 새싹보리를 먹어서, 녹차를 먹어서 치료하는 게 답이겠습니까? 자, 대사증후군의 치료는 무언가를 먹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안 먹어서, 무언가를 덜 먹어서 치료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사증후 환자가 오잖아요. 제가 음식을 줄여서 해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보다 이 대사증후는 훨씬 치료가 잘 됩니다. 금방 치료가 돼요. 환자분들도 내가 이렇게 칼로리를 줄여보니까 대사증후군이 치료가 되는구나. 굉장히 성취 욕구도 늘어나고 또 열심히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습관 교정으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병이에요. 근데 자,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뭐 고포화 지방식이 아까 말한 대로 탄수화물을 주로 많이 먹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저탄, 그리고 그 칼로리만큼을 지방으로 대체하는 고지, 저탄고지를 하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대사증후군이 금방 치료가 돼요. 살도 빠지고 당뇨도 확 좋아지고 중성지방도 확 떨어지고 HDL도 확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혈압은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대사증후군이 좋아지기 때문에 광풍이 불게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고포화 지방 시기가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올린다는 게 입증이 다 돼 있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LDL이 올라갑니다. 고포화 지방 시기는 LDL이 반드시 올라가요. 그래서 자, 그 식단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대사증후군의 치료의 진짜 정답, 각각의 영양소별로 치료하는 가이드라인, 가정의학과에서 나온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국내 진료 지침, 생활습관 교정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성인에서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 자, 우리나라 가정의학과에서 편찬을 했고요. 자, 의사가 생활습관 교정을 반드시 면담을 해야 되고 금연이나 절주 하셔야 되고요. 뭐 가당음료를 제한해라, 뭐 영양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어떻게 먹어라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뭐 이거 언제 다 보겠어요. 제가 정리해서 하나의 표로 설명드릴게요. 자, 공고안을 전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 지금 보면 거의 이 내용들이 당뇨의 생활습관 교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뭐 금연해야 되고, 뭐 술은 건강인에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4잔 미만, 여성은 하루에 2잔 미만으로 제한한다. 근데 대사증후군이 걸린 사람은 더 타이트해요. 남자는 하루 2잔 미만, 여자는 1잔 미만까지만 허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뇨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 가당음료를 가능한 한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자, 이게 권고 강도도 1이고 근거 순위도 A예요. 1A입니다. 1A. 자, 여기서 가당음료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탄산, 두 번째가 믹스커피, 세 번째가 과일 주스. 요 3가지예요. 뭐 물론 많지만 대표적으로 요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요런 가당음료를 많이 먹은 사람이 대사증후군이 확실히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가당음료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가당음료를 끊으겠죠. 대사증후군에만 나오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대사증후군 환자는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고 트랜스지방은 최소화한다. 이런 건 다 단계에 나오는 거죠. 당뇨 식단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죠.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기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정도 먹어라. 그리고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한 사람은 줄여야 되고 정제 탄수화물보다 통곡물, 전곡물로 섭취해라.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대사증후군 중에서 혈압이 오른 사람, 여기는 혈압이 높은 사람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염분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역시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자, 혈압이 상승된 대사증후군 환자는 소금을 줄인다는 게 1A입니다. 1A.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대사증후군에서 일부 근거가 있었지만 심내혈관 예방에 확실히 좋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똑같은 얘기죠. 채소와 과일을 적절하게 섭취한다. 여기서 과일은 또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한 채소와 적절한 과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적절한 과일로 적혀 있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원웨이겠죠. 자, 일주일에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2.5에서 5시간 하거나 고강도를 1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하거나, 요거는 또 당뇨의 운동편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약물이 딱 2개 나오는데 메트포르민은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아스피린은 사용을 권고하지 않을 것을 고려한다. 자,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심내혈관 발생 가능성이 너무 낮으면 대사증후군이 할지라도 1차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 사용을 권고하지 마라. 물론 이게 비싸긴 하지만 약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가이드라인에 적어 놓은 건 참 이색적이죠.
자, 이게 뭐 지난 여러 편에 설명드렸듯이 아스피린을 심내혈관 예방 목적으로 1차 예방, 그러니까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안 왔는데 걸릴까봐 먹는 거는 점점 가이드라인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걸린 사람들은 2차 예방을 위해서는 먹기는 먹어야겠지만 걸릴까봐 먹는 거는 점점 하지 말라는 추세고, 이게 이득에 비해서 위장관 출혈 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가이드라인에도 굳이 심내혈관 리스크가 많이 높지 않다면 권고하지 마라,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예방하는 게 결국은 살 빼고 운동하고 음식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살 빼고 운동하고 음식 줄이는 게 대사증후군에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는지 생로병사의 비밀 보면 이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요거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 영상 아닌 남의 영상을 제 유튜브에 잘 링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전부 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강추합니다. 여기 클릭해서 봐도 되고 밑에도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듯 대사증후군은 익세시브 에너지 인테이크, 잉여 칼로리 섭취량에 결정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곧 대사증후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여 칼로리를 7,500칼로리 먹으면 지방이 1kg 는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물론 지방이 1kg 는 동안에 온갖 살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찌겠죠. 그래서 이런 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화되는 그 연금술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4에서 8시간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과다 섭취하고 활동이 없다면 최대 8시간 안에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 1kg의 부피는 무려 이 정도 크기예요. 굉장하죠. 집에 와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켰어. 그래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라면을 먹고 잤지. 왜 그랬어? 자, 마지막으로 란셋에 실린 2년간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변하는가 무작위 시험이에요. 자, 요거를 결과만 보면 되죠, 우리는. 자, 파워포인트를 정리해서 보면, 자, 비비만인, 즉 BMI 22에서 28 사이인 5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2년간, 자, 식단을 연구하는 이런 스터디에서 2년을 연구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장기간 본 거예요. 자, 2년 동안 똑같이 우리가 칼로리 10%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게 뭐 체중이 10% 딱 감소하겠죠. 체질량도 딱 10%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고지혈증도 호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HDL이 오르거나 중성지방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LDL도 이렇게 떨어져요. 자, 대사증후군에 안 들어가 있는 LDL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당뇨가 호전이 되고, 이 전부 다 합치면 이게 뭐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의 Z스코어도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살 빼면 음식 적게 먹으면 뭐 대사증후군 좋아지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인데, 저 논문만의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2년을 길게 봐도 저 대사증후군이 좋아지는 효과가 비비만인 환자에서도 저렇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는 게 저 논문의 의미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저 50세 미만의 비비만인 실험 참가자들이 최초에는 논문 설계 자체는 칼로리를 25%, 4분의 1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했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게 워낙 많이 실패하니까 결국 10%로 수정해서 2년까지 끌고 갔는데 2년 뒤에는 10%만 줄여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났다는 게 논문의 결과고, 그래서 칼로리 섭취를 많이 줄이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 정말 힘들다는 게 저 논문의 또 다른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의사들이 해야 되고, 환자들이 뭐 당연히 알고 있지만 환자들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30대 뱃살도 40대 뱃살도 50대 뱃살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슈가텍스, 비만세를 걷자든지 뭐 그런 정치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로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아니지만 어떤 한국에 지금 행해지는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이제 점점 정치적인 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개인의 입장에서 살을 빼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어떤 정부나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자, 우리나라의 유발 하라리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 굶어 죽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의 수가 추월한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입니다. 이게 유사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테러에 의해서 한 명이 죽을 동안에 과식으로 죽는 사람이 1000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미국인들한테는 알카이다보다 맥도날드가 1000배 더 위험한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확실히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노력은 지금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고 섭취량을 줄이고 가당음료 줄이시고 술, 담배 절주하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대사증후군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